올해 내는 어찌됐든 엑시트 플랜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업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들게끔 만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네.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자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도 메모리 반도체 관세 리스크, 네. 이걸 빙산에 비유했다고요? 그건 더 네. 큰 위험이 따라온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하반기 때 수요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1분기 때 이제 업황이 그렇게 뭐 좋을 걸로 보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관세가 나오기 전에,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반도체를 미리 재고를 축적해 놓자,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뭐 그렇게 뭐 좀 비수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반대로 이제 지금의 재고라는 부분이 수요업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 뭐 모두 다, 양쪽 다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우려가 사실 뭐 기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디램의 업황이 좀 꺾일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상반기 때에 비해서 하반기 때 좀 강할 것으로 봤는데, 이게 미리 상반기 때 땡겨서 좋아졌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빙산이라 이야기했던 부분이 저는 좀 몇 가지 부분도 또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CXMT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XMT가 결국엔 DDR5의 품질력이 지금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한 3년, 4년 전 버전의 모델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설계를 해서 만약에 품질이 그래도 한 1, 2년 내로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내년의 업황을 봤을 때 DDR5 업황을 굉장히 짓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 주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좀 강하게 최근에 이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장비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현재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CXMT가 좀 따라오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들을 조금 마련해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DDR4에서 한번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DDR5에서도 만약에 내년에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CXMT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업황을 크게 또 짓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낸드 가격도 인상을 했다. 네.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뉴스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안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디램에 대한 업황이 좀 좋아졌던 또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게 HBM이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레거시 디램 캐파를 이제 HBM 캐파로 좀 전환 투자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를 끝으로 좀 일단락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선수요가 발생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착시 효과를 좀 저는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수요 쪽으로 좀 눈길을 좀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요가 좀 강한 상황은 아니고
그 수요 외적인 이슈로 최근에 업황이 좋아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BM 시장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네.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 매출이 이제 끊길 수밖에 없으니 HBM 업황이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HBM 업황을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엔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뭐 대규모 납품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HBM 포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2분기까지 봤을 때는 포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이 2분기 때 HBM이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HBM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 납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올해 2분기까지는 그냥 거의 픽스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하이닉스의 독재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칩이 막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그러고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 나갔던 게 좀 저가형 제품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한테는 뭐 특별히 올해만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 안에서 얘기 들으면은 HBM 어떤 업황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HBM을 결국에는 엔비디아 납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는 HBM에 대한 뭐 업황이 엄청나게 꺾이거나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내년 봤을 때는 이제 본질적인 수요에 대한 의문점 플러스 이제 후발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단가를 낮추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단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업황이 상당 부분 꺾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의 이제 AI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거의 한 90%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GPU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엔 중국에 이제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그 빈틈을 화웨이가 상당 부분 혹은 거의 다 점유를 하게 될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화웨이 칩이 정말 엔비디아 칩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유럽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올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피크아웃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HBM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HBM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하반기가 될수록 그리고 내년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PER이 낮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5배도 안 된다 수준이. 네. 그래서 정말 싸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망, 지금의 이 좋은 실적 때문에 나와 있는 이 실적이 갈수록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불안감이 주가 상승을 좀 막는 거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는 이제 최근에 뭐 지금의 실적보다는 향후에 이제 전망이 중요한 부분이고 반도체라는 부분이 밸류에이션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가장 좋을 때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을 때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뭐 투자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올해 내는 어찌됐든 엑시트 플랜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업황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엄청나게 꺾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 결국에는 실적의 성장률이 되게 주가에는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줄이는 게 맞다. 다만 뭐 실적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반토막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 성장률 네. 자체가 꺾이는 거. 네, 그 부분은 뭐 뭐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더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이제 관세가 협상이 돼서 뭐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투자 전략을 따로 세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두 개 회사 다 이제 주가 오를 때마다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에 납품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납품이 되는 순간 HBM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조금 포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쇼티지가 발생했던 이유는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고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빠르게 이 시장을 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납품에 대한 뉴스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한테 호재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이닉스한테 악재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시장을 포화 시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한테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했을 때 파운드리 사업이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올해 이제 상반기 들어서 이제 조금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보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의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들게끔 만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 퀄컴이라든지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수주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이 좀 바닥을 찍고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다소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낸드 플래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낸드 플래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고생을 했던 게 CXMT가 이제 캐파가 증가하면서 이제 디램에서 고생을 했듯이 올해 하반기, 올해 말이 되면은 YMTC라고 하는 중국의 낸드 업체가 캐파가 2배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뭐 하이닉스보다도 캐파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시장을 정말 빠르게 공급화 시장으로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도 결국에는 과거의 뭐 LCD 시장처럼 뭐 중국이 이제 공급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공급과의 시장으로 만들고 쭉 시장이 조금 하락의 터널로 좀 들어간 것처럼 낸드 시장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던져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품목별 관세라는 부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시장에 어떤 수요가 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커질 것 같긴 해요.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9월이나 한 10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IR 법안을 좀 상당 부분 수정하거나 폐지를 하고 결국에는 그 돈을 뭐 에너지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좀 인플레이션을 좀 누를 수 있는 쪽에 좀 투자를 좀 돌리는 부분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또 한 번에 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중국의 약진 산업과 우리가 경쟁이 되는 산업들 이거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충격받는 이 섹터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제 관세를 맞았을 때 이것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마켓셰어를 증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이제 추려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업종들이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뭐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업종들이 오히려 향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선박 이제 조선업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조선소에서 이제 제조한 선박이 이제 미국의 항구에 들어왔을 때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입항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선도 결국에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LNG 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더 기술 경쟁력 우위에 있긴 했었지만 LNG 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은 이제 선박을 발주할 때 결국에는 그게 LNG 선이 됐든 컨테이너 선이 됐든 벌크 선이 됐든 한국 조선업체들을 먼저 컨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금도 이제 이미 도크가 많이 차 있는 상태이지만 결국에 향후에 수주를 받을 때도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올해 1분기 실적들이 상당 부분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 업체들이 다 실적이 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고가 선박들이 매출에 반영되고 원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건조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납기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건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구조적으로 이제 마진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선 업체들은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들이 뭐 지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 기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이제 발전 기자재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적이 괜찮지만 향후에도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았던 것들 이것이 계속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가 나갈 수밖에 없다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에 대한
그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샀다가는 이거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실적 대비했을 때 충분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그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보다 이제 더 좋게 나왔을 때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싼 주식들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주식들을 점점 더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위주로 더 이제 압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싼 것들은 주가가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아졌던 것들은 이렇게 막 좋아질 만한 뭐 촉매가 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업종에 집중하게 됐고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좀 더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적 확장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주식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주식, 네. 그러니까 그 위험자산 쪽이 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금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금도 지금 뭐 신고가 영역을 계속 뚫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금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네. 금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달러와 이제 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제 외환 보유를 보면은 달러에 대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보면은 유로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이제 금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끝날 것이냐 앞으로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정책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달러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안전자산이야, 압도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이제 베팅의 영역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올랐지만 더 오를 것이니까 나는 주요 자산을 금에 투자해서 나는 수익을 낼 거야 라는 관점에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안 벌어지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나는 가져가고 싶은 자산이 일정 부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은 뭐 지금이라도 금을 보유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걸로 투자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은 좀 곤란하지만 뭐 안전자산 관점에서 일부 자산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이라도 가져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마음고생 하기 딱 좋은 시점이 요즘인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지금 이건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그 내용들 한번 잘 짚어보시면서 어떤 투자의 관점,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건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